있어? 네. 갈게요. 페이지 92쪽 보시면 단어의 짜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의 짜임이라고 했을 때 이 짜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먼저 보시면 뭐 단어의 구성 또는 단위 이런 것들을 짜임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쉬운 파트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쉬운 파트인데 좀 낯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갈게. 1번 보시면 단어와 형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어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고 형태소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래 볼게. 다음 단어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나눌 수 있는 단어들은 뭐 별 플러스 자리, 눈 플러스 꽃 이런 것들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납 플러스 비라고 나눌 수가 없겠죠. 왜? 의미를 다 잃어버릴 테니까. 이런 납이는 쪼개면 더 이상 의미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쪼갤 수 없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어서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문장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문장도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항상 그냥 두 가지로 쪼개자. 문장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문장의 내용은 생각이나 감정 등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해야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은 미완결이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문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용상으로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담고 있어야 되고 완결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맞고요. 그 다음 형식적으로는 1번 문장은 반드시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야 되고요. 2번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과 관련된 문장 부호가 나와야 될 거예요. 느낌표, 물음표, 온정과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했을 때 문장의 정의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면 문장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문장은 몇 개의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가 보시면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이 가는요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절이라고 할 거예요. 어절. 그래서 3어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거고 두 번 나오시면요 하늘에 근데 하늘 끊고 에 끊고 비구름 끊고 이 끊고 끼었다라고 나오지 마세요. 얘는요 적어놓으세요. 바로 가랑 나랑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어로 구분하고 있다. 다 보시면 하늘에 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끊고 에 끊고 비 끊고 구름 끊고 이 끊고 끼 끊고 엇 끊고 가 끊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거는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였다. 그 가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수정할게요. 단어 단위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이걸 어절 단위라고 바꾸자. 그러면 가나다가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라서 어절 단위라고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가는 어절 단위, 나는 단어 단위, 다는 아 빨리 하자. 카메라 계속 지키자 이 귀신아. 아 정말 축구하고 왔냐? 축구하자. 어디서 본 거야? 장충국이 나태건 아 가방을 말고 축구 가방을 봐. 아 장충국이 나태건 가지고도 빨아. 가방을 빨지 말고 엄마 눈이 빨기 전에 네, 설명할게요. 가는 문장을 띄어쓰는 단위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이 단위를 또 말하면 어절. 그래서 어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가로쳐 보세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자립적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단위로 나눈 것으로 이 단어를 단어라고 한다. 단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이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러면 가나다에서 구분하는 기준점 또는 가나다에서 구분하는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크게 낯설거나 어렵진 않겠네요. 그죠? 근데 형태소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다에 나와 있는 형태소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는 말과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차이점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형태소는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분한다 같은 말, 변별한다 같은 말, 분화한다 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될 거야.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과 구분, 변별, 분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결 지으실 필요는 없겠죠. 학교에서 낚시질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비구름은 비와 구름으로 나누어도 본래 뜻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구름을 구와 름으로 나누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름은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형태소 가운데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나오는 포스트잇 모양 네모 박스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형태소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소의 분류 또는 형태소의 유형도 알고 계셔야 된대요. 교재 보시면 형태소를요 크게 두 가지 기준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자립성, 두 번째는 의미.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자립 형태소야. 없어? 알겠어. 얘는 의존 형태소야. 우리가 한 번쯤 봤던 단어들입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그럼 너는 실질 형태소라고 부를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너는 형식, 같은 말, 문법, 형태소라고 부를게. 라고 나누는 게 형태소 분류이죠. 형태소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어가 어떤 형태소인지는 문제 풀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뻔한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존 형태소에는 우리말에 뭐가 있냐면 조사, 어간, 어미와 같은 것들은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왜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냐면요. 조사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앞에 체형이 있어야 되고 어간이란 녀석과 어미란 녀석, 이 두 녀석은 항상 함께 사용되어야 하나의 용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라고 설명하고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의존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형식적인 의미에는 저희가 조사와 어미와 같은 것들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존 형태소이면 형식 형태소라고 설명을 하는데 특이한 거 한 가지. 의존 형태소에서 어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지 않고요. 유일하게 실질 형태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게 실질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에서 조사와 어미는 형식 형태소에 들어간다. 이 관계만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의존 형태소는 모두 다 형식 형태소이다. 그러면 어간 하나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또한 하늘, 비, 구름, 끼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뭐라고 하냐면 실질 형태소, 반면에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설명한대요. 아래 보시면 단어의 구조와 단어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색깔에서 보셨어요? 여기서는요 같이 볼게요. 단어의 구조와 단어 만들기라고 하는 건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알고 계시면 좋냐면 단어 형성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근데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1번,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본 요소가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교과서에 네모쳐 있을 겁니다. 어근이라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접사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를 바탕으로 단어의 유형 또는 단어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어를 만들 때는 1번과 2번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교재 보실게요.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진다 밑줄. 단어는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이라는 글자가 중요하겠죠. 이때 형태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죠. 그러면 어근과 접사를 나누는 기준은 형태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될 거예요. 어근과 접사의 분류 기준은요 형태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밑줄 실질적인 의미 나타내는 중심 부분. 그럼 어근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요 중심 부분의 역할을 한대요. 이게 어근이다. 반면에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 즉 접사는요 홀로 사용될 수 없고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추가한대요. 이게 접사래요. 그러면 접사가 어근 앞에 오는 경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접사가 어근 앞에 오는 경우를 접두사라고 할 거고, 어근이 앞에 있고 접사가 뒤에 오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접미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라고 하는 건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사 플러스 어근, 그러면 어근 앞에 접사가 왔으니까 접두사. 어근 플러스 접사라고 한다면 어근 뒤에 접사가 왔으니까 접미사라고 할 거라고. 됐어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근이고요. 어근에 붙어서 같이 사용되는 게 접사라고 보신다면 형태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맨손과 웃음에서 손과 웃은 어근이고 맨과 음은 접사다. 맨처럼 어근 앞에 붙는 접사 접두사, 음처럼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대요. 아래에 보시면 단어 만들기라고 나오죠. 단어의 유형과 단어의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어 만들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재료로 활용된다라고 했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쪼개시면 맨 처음 뭐가 나오냐면요 단일어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복합어가 나올 거예요. 단일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와 중심 부분의 역할을 하는 어근이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글자도 쪼갤 수가 없겠죠, 낮에. 그럼 얘는 하나의 단일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랑이란 두 글자 볼까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4 플러스 랑이라고 하면 의미가 유지돼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겠죠, 낮에.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근이다 라고 설명할 거예요. 또 아까 봤던 하늘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 플러스 늘의 조합이 아니잖아요.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의 단어다, 하나의 어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것을 단일어라고 설명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려운 게 아니네. 복합어 가겠습니다.
복합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다 즉 얘를 합성어라고 할 거고 어근과 어근 반면에 접사가 앞에 오는 것을 아까 우리 접두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고 할 건데 앞에 오니까 접두파생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반면에 어근이 앞에 오고 접사가 뒤에 오는 것을 우리가 접미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니까 파생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접사가 뒤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파생어라고 할 거야 얘들아? 앞에 있는 걸 접두파생어, 뒤에 있는 거 접미파생어. 똑같이 가시면 돼요. 됐어요? 결국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뭐가 존재한다? 파생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의 종류는 단일어, 합성어, 그리고 파생어가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교재 보겠습니다. 단어 중에서 집, 바다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단일어, 꽃잎과 향기 높다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린 표랑 동일한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활용해서 필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넘어가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네, 잘 봐. 한편 합성어네요. 뭐가 나올 거냐면 잘 봐. 이게 나올 거야 얘들아. 합성어는 우리말 또는 우리말의 어순이라고 나올 겁니다. 대열법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왜?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합성어의 종류가 나눠질 거거든요. 교재 볼게요.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밑줄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치하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우리말 또는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에 일치하면 통사적 합성어. 일치하지 않으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형사가 왔어요. 그럼 관형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관형사가 뭐 꾸며줘요? 체형. 만약에 관형사 뒤에 용언이 이렇게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단어가 있고 2번 단어가 있고 근데 1번 단어나 2번 단어나 두 가지가 결합한 거니까 단일어가 아니라 복합어가 되겠죠. 이거 최소한 맞아요? 근데 우리말 기본 배열법에서 체형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가 올 수 있고요. 용언 앞에는 관형사 올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말 또는 우리말의 어순 또는 단어 배열법을 지키고 있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은 지키고 있을 거고요. 2번은 지키고 있지 않겠죠. 맞아요? 그럼 1번처럼 형성된 단어를 뭐라고 할 거냐면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라고 설명할 거고요. 2번처럼요 지키고 있지 않은 걸 뭐라고 할 거냐면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라고 설명할 거라고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교재 볼게요. 새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새 플러스 해입니다. 근데 새가 관형사고요 해가 명사예요. 그래서 체언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된 단어는 우리말 기본 어순과 일치하겠네. 그죠? 그럼 새라고 하는 단어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가 되겠죠. 이렇게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국어에서 관형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준다. 따라서 새에는 밑줄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반면에 높푸르다라고 하는 거 얘들아 높다 플러스 푸르다죠. 맞아요? 그럼 높다는 형용사고요 푸르다도 형용사가 될 거야. 맞아? 우리말에 형용사와 형용사가 나란히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뒤에 보세요. 밑줄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 배열법에 어긋나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됐죠? 근데 빠진 게 있어 하나 갈게. 합성어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의미,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첫 번째 갈게요.
대등합성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종속합성어, 세 번째는 융합합성어라는 게 있어요. 갈게요.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봤던 거거든요. 대등이라고 하는 건 앞에 오는 어근과 뒤에 오는 어근의 지위 또는 중요도가 대등한 것을 대등합성어라고 설명을 해요. 그치?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비기고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축구 경기를 합니다. 후반전 80분이야. 0대 0이야. 대등하다라고 설명하죠. 그런 관계를 대등합성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종속합성어는요 뭐냐면 앞에 오는 어근이 뒤에 오는 어근을 꾸며주는 형태예요. 수식하는 형태. 됐어요? 융합이라고 하는 건 앞에 오는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맞아요? 새해라고 해서 새가 유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오는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겠죠. 새해라고 했을 때 해라고 하는 건 1년, 2년, 1년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오는 어근의 의미와 뒤에 오는 어근이 합쳐졌는데 제 3의 의미를 형성하면 융합합성어라고 설명을 해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는 위로 좀 올릴게. 손날 또 춘추 피땀 책가방 네 가지만 해볼까요? 지금 칠판에 판사한 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일어야 복합어야? 쪼갤 수 있어 없어? 네 가지는요 쪼갤 수 있죠. 그럼 저거 단일어가 아니라 복합어라고 설명을 할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손 플러스 발, 추 플러스 추, 피 플러스 땀, 책 플러스 가방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갈게. 첫 번째 거 먼저 보자. 손이라고 하는 글자나 발이라는 글자가 모두 다 실질적인 의미와 중심 부분을 하고 있는 어근 플러스 어근의 조합이 될 거야. 됐어? 어근 플러스 어근은. 근데 얘들아, 손이 중요해, 발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의미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대등이야, 종속이야, 융합이야? 대등. 됐어요? 피땀 할까요? 피땀 흘려 고생했다라고 하는 문장은 가끔씩 보실 겁니다. 그죠? 그럼 피땀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둘 다 어근의 역할을 할 텐데 피땀은 정말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다 또는 많이 고생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오는 어근의 의미와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 다른 제3의 의미를 형성했겠죠. 맞아요? 피땀이라고 하는 건 대등, 종속, 융합? 융합. 다를까 갈까요? 가방은 가방인데 무엇을 잡는 가방이에요? 책을 잡는 가방이니까 약간 꾸며주는 느낌 또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관성을 맺고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대등이에요? 종속이에요? 융합이에요? 종속.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어? 추추 갈까요? 추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봄, 가을은요? 아 추는요? 가을이 될까요? 봄가을이라고 하는 두 개 단어가 만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연세 나이죠. 봄과 가을이 만나서 연세와 나이를 뜻한대요. 제3의 의미야? 대등적인 의미야? 꾸며주는 의미야? 제3의 의미. 대등이야? 종속이야? 융합이야? 융합.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갈게요. 파세모 가겠습니다. 네. 파세모 네모. 어근의 앞이나 어근의 앞에 접사가 붙으면 걔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접두사.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으면 뭐라 그래요? 접미사.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다. 참, 뒤, 헛등. 어근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 동그라미. 밑줄.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든다. 밑줄. 반면에 꾸러기, 스럽다 등 어근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 동그라미. 1번 밑줄. 접두사보다 종류가 많다. 2번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그러면 역할과 기능이 더 뛰어난 건 접두사야, 접미사야? 접미사가 더 뛰어나겠죠. 바로 오른쪽 보세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 별표 5개 박아놔. 여기서 말하는 접사라고 하는 건 접두사를 말하는 거야? 접미사를 말하는 거야? 품사 바꾸니까? 접미사. 이거 중요합니다. 품사라고 하는 건 그 어떠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자 특징이죠.
이러한 고유한 성질과 특징을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영향력과 임팩트가 오질 수밖에 없다고 됐어요? 중요한 거 새말 만들기 갈게요. 새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새말을 만들 때는 얘들아 당연히 무언가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새말을 만들겠죠. 그죠? 말을 갈게.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새말이 만들어지면 밑줄 사회적 공인을 받아 국어사전. 두 번째 밑줄 잠시 유행어로 사용되다가 실리지 못하고 사라진다. 당연하죠.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눈으로 볼게요. 최근에는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이런 공간들 인터넷 공간 많은 새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말은 밑줄 우리말의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 양상과 언중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언중이라고 하는 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중을 언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 민중들. 새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새말은 1번 밑줄 합성이나 판생과 같은 기존의 방법. 오른쪽 2번 머리 글자의 결합이나 단어의 일부 결합 등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 이 두 가지가 새말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볼게요. 새로운 개념과 사물의 등장에 따라 새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말의 단어와 단어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새말을 만든다면 널리 쓰일 거고 우리 언어 생활도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새말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네요. 그죠? 우리 언어 생활이 풍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 새말 만드는 방식에 별표 2개 박아놓고요. 이거는 1, 2, 3, 4, 5번 주고요. 단어의 유형을 분류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1번 꿀피부, 2번 꽃미남. 이 꿀피부와 꽃미남이 새말을 만드는 방식 중 파생이다. 그럼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유형별로 분류하셔야 되고 95쪽 보실까요? 95쪽에서 잠깐 봐야 되는 건 그 날개 보세요. 접두사의 의미와 전미사의 의미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별표 3개씩 박으시고요. 접두사와 전미사는요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하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소수령 문제 같은 거 자주 쓰라고 하니까. 그리고 접두사가 많다야 전미사가 많다야 종류는 전미사가 많고 품사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접두사였어 전미사였어? 전미사. 그럼 전미사를 많이 내겠네요 문제로. 품사까지 바꾸니까요. 이해갔어요? 중요한 부분. 학습활동은 학교 들어가면서 할 거고. 96쪽 보세요. 96쪽의 날개 볼게요. 96쪽의 날개 보시면 합성어의 종류 별 5개 박아봐. 대등합성어 나오죠. 종속합성어 나오죠. 융합합성어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아래 보세요. 합성어의 구분과 예라고 나와 있는데 대등, 종속, 융합은 의미관계가 될 거고 통사와 비통사는 우리말의 배열, 단어형 소법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다르지만 어떤 단어가 어디 들어가는지 이렇게 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예시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신을 보실 때. 아시겠나요? 그게 중요한 파트. 오른쪽에 보시면 새말 형성법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거는 봤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어의 짜임이었고요. 다음은 단어의 의미 관계를 보겠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눌러줘.